네, 이제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두 번 두 정상이 만찬을 한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강제동원해법 우리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안이죠. 근데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어제 모두 이 안을 거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제3자 변제라는 말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3자 변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법적으로 이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민법 469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채권과 채무라는 것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걸 당사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게 있거나 채권 채무라고 합니다. 제3자라는 건 바로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특히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한테 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제3자 변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일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민법 469조 1항에서는 제3자의 변제를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원칙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변제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단서로 채무의 성격이나 당사자가 이거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변제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1항의 내용이고요. 네. 또 다른 조항으로는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는 변제할 수 없다라는 또 이해관계 없는 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3자 변제라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3자 변제라는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네, 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채무가 소멸이 되는가?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할 이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되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실생활에서는 이 제3자 변제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특별한 아무런 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물건이 뭐 담보를 제3자한테 대신 제공하는 사람이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가지고 이제 변제하는 것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즉 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제3자가 자신의 연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자신이 변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물상보증이라는 개념들도 있는데 지금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보통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지거나 채무자가 이걸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할 수 없는지를 따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보통 이제 채권자 측에서 이거를 거절하거나 채권자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법리와 사례는 상대적으로는 많이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채권자인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제3자 변제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사자의 의사 또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는 변제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여기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변제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네. 다만 여기 민법 469조 1항의 당사자의 의사라는 것이 채무의 발생 시점부터 있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채무의 사후적인 변제가 어떤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있었어야 하는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채무의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변제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우월한, 조금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돌려받기 그 전에 한참 전에 제3자한테 안 받아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이제 돌려받을 시점에 했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해주기로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연주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연주라는 채무에 있어 가지고는 특정한 사람이 계속 이행을 해야지 제3자가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론이고요. 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전 채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또 손해배상 채무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가 가해진 저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보상을 봤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가지고 이 채무의 성질상으로도 제3자 변제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공탁입니다. 공탁. 그 제3자 변제를 이쪽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공탁을 한다는 건데 공탁은 어떤 개념입니까? 네, 공탁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은 하나의
하나의 이제 재산이 채무자가 여러 곳에 소위 말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A와 B가 둘 다 내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네네. 이런 경우에 어디다가 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변제랑 공탁 둘 다 결국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다, 피해자분들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세 분이 밝혔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손해배상 채권을 어떻게든 소멸시키고자 공탁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탁을 법원에서 수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탁을 수리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유효한 공탁으로서 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킬 만한 공탁인지는 또 별도로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네, 즉 공탁이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 내용이 수리됐다고 해서 단순하게 바로 이 피해자들의 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피해자들이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예. 아마 이제 저 전범 기업들 피고 쪽에서는 이렇게 공탁을 정부가 했으니까 다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들로서는 이 공탁은 민법 469조 1항에 반한 제3자 변제에 따른 공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이 공탁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집행 과정에서는 이 공탁의 유무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요. 판단의 기준은 다시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아까 말한 1항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상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 것인지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공탁은 그러니까 그 피해자 지원 재단이 법원에 이제 돈을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을 때 피해자 지원 재단이 올해 초에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제3자 변제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금 기존에 이제 배상안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쟁점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또 하나의 쟁점은 재단법인 또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원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채무를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재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는 재단 사무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네,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단의 처음에 목적부터 정관에 그 내용을 받아놓으면 적어도 네.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재단법인 내에 업무상 배임 여부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 제3자 변제의 유효성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존 피해자 측의 그 법률 대리인들은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이 문제 따지겠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그 재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그 기업들, 피고 기업들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그 재판에서 이제 이게 따지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원고 쪽에서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강제 집행을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할 거고요. 그 재산을 현금화해달라.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 쪽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채권은 다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할 겁니다. 네. 법원으로서는 469조 1항의 취지나 또 이 손해배상 채권의 성격, 사실 이거는 일반적 민사 채권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고통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인정한 채권이기 때문에 네네. 이 채권의 성격이 이 성격상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성격과는 별개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이 변제가 제한되는지를 먼저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판단한 다음에 변제를 했든 공탁을 했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무가 소멸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네. 저희 재판 이제 원고가 15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안 받겠다, 제3자 변제는 안 받겠다 하신 분들이 이제 생존 피해자 3분이고 나머지 이제 12분은 아직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일부는 나는 이제 받겠다, 제3자 변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 채권은 당사자별로 별도로 귀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각 당사자분들이 수령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범위만큼에 있어서 변제가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소멸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수령을 거절하고 다투시는 분의 채권에는 별대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분들은 받으면 제3자 변제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남아서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는 사건이 어제 많이 보도됐던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수사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증거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 야산 근처는 모르겠지만은 저 마을 근처에 소위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CCTV에 좀 외지인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방문한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 전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일종의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네. 일단 그런 의도와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기존 법률의 제한 중에서도 범위 중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할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게 분묘 훼손죄라는 그 죄명이 있더군요. 죄목이. 네, 그렇습니다. 분묘훼손죄는 본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함으로써 파헤쳐가지고 망자에 대한 후손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분묘 발굴죄와 훼손죄가 이렇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발굴죄는 그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이제 성립이 된다면은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전해진 내용을 봤을 때는 분묘 발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분묘 발굴죄와 관련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훼손한 경우에도 분묘 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만 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한자 생자라든가 날생자, 발글 명자 이런 것들 쓴 그 돌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묘 발굴 훼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 돌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발굴 훼손 둘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본분을 훼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발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골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훼손해야 분묘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2021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가 훼손되는 그 사건 수사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요. 네. 분묘 발굴죄로 이제 처벌이 내려졌고 이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긴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한 30cm 정도의 이제 구덩이를 파고 이제 분묘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범인을 잡히고 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아마 보통 이제 분묘 발굴이나 훼손죄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제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히려 그보다는 더 낮은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텐데 네.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더 높게 처벌해서 집행유예로 처벌하지 않았을까라는 실형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지 않았냐는 분석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 분묘 관련된 범죄는 좀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라면서요? 법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자체보다도 또 사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엄격하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안팎으로 겹치고 있는데 내일 선거법 관련해서 2차 재판이라고요? 공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판에서는 첫 번째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1차 공판에서는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을 일단 소위 말해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판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검찰 측의 증거 중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부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에 대한 증인들이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두 당사자의 관계, 즉 고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개의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라는 발언 선거 때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경기지사 시절에 전 비서실장 이 유서가 발견됐고 거기에 이제 측근 관리 잘 해주기 바란다. 그다음에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런 부분이 이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 그 유서 부문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전해져서 제가 속보들을 전해드리려고 방향 바꿨는데, 자, 주십시오.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자, 좀 내용 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서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용노동부가 3월 6일에 입법 예고했었던 내용이죠.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재 이제 주 52시간인데 이것을 지금은 주 단위로만 적용하게 돼 있는데 최대 연 단위까지 해서 어떤 주에는 62시간, 69시간까지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주에는 더 많이 쉴 수 있고 휴가를 몰아서 간다든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재검토하라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해라. 그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라. 그래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조금 전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야당은 이제 반대했었던 내용이고 여론도 엇갈렸었던 것인데 이 법적으로는 이걸 이제 하게 쟁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네, 결국은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최장 근로 시간을 주당으로 하는지와 연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간으로 할 경우에는 주당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69시간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69시간까지 순수 근무 시간으로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 체계에 있어 가지고의 소위 말하는 최장 기간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어떤 법 취지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맞춰져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문화,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근로 시간을 압축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하기를 더 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고 제한하고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부분 시간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만들어졌던 수년 동안 만들어졌던 여러 기업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최장 시간에 소위 말하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재논의를 하자라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 시간만 늘어나게 결국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이제 현장에서 있었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낸 것을 이제 윤 대통령이 반영을 한. 근데 정치적인 아마 이제 파장도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토론 또 논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오늘 법률적인 해석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